안녕하세요. 한양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선 영상에 이어서 자기조절 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이 자기조절 학습의 이론적 혹은 개념적 특징을 설명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조절 학습을 학생들이 실제로 더 잘하게끔 만들려면 교수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실무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 영상에서 다뤘던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이론에서 나타나는 주된 공통적인 특징 5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조절 학습이 선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사이클로서 피드백 룹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조절을 하는 학습자가 있을 때 이러한 자기 조절적 학습자는 행위 주체성, 즉 에이전시를 가지고 있어서 학습 과제에 대해서 선택을 내릴 능력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기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정의된 목표가 필요한데 이러한 목표는 동기적인 이익과 자기 조절적인 이익의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특히 동기적인 이익의 측면에서 모티베이션, 이 동기부여라는 것은 내가 왜 자기 조절 학습 혹은 자기 조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목표 지향적 행동을 시작하고 꾸준히 지속해 나가게끔 만들어주고, 또한 이거 피드백 룹을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자기조절 학습의 성과, 아웃컴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학습자가 스스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셀프 모니터링이 중요하고, 이때는 자기가 알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것, 모르고 있거나 할 수 없는 것, 앞으로 개선을 해서 더 노력해야 할 것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기조절 학습을 일련의 단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크게 3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forethought, 두 번째는 performance, 세 번째는 self-reflection이고, 각각은 이 태스크, 학습 과제를 시행하기 전과 학습 과제를 시행하는 중, 마지막으로 학습 과제를 시행한 다음에 각 학생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조절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개개인이 보여주는 행동, 그리고 그 개인의 특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소 자명할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과 맥락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두 학생이 보여주는 자기 조절 학습 능력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내에서도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자기조절 학습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개인과 행동과 환경은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이 3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는 자기조절 학습을 의학교육에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적용했을 때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조절 학습을 활용한다는 것은 학습자 입장에서 혹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자 입장에서 학습의 프로세스를 조금 더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만들어주고 개선하는 것도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자기 학습의 전반을 관리하는 평생학습자로 발달 혹은 발전해 나가게끔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조절 학습이 중요하고 또 그만큼 의과대학생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절 학습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상학습 환경의 복잡성입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과 달리 임상실습 혹은 임상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 지적인 요구와 정서적인 요구와 환경적인 요구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지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서적이나 환경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정서적 요구, 즉 마음이 조금 편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환경적인 요구로 인해서 정서적이나 지적인 욕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환경에서는 지적, 정서적, 환경적 상황을 모두 다 자신한테 좋게만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 혹은 시험에 관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은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학습 행동을 할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만약 임상실습에서 지식 위주 시험을 과도하게 강조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지식 습득에 관심을 갖지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임상 스킬을 연습하고 학습하는 것에는 덜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자기조절 학습을 임상 환경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고, 그리하여 교수자가 학습자의 자기조절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학습자가 자기조절 학습의 원칙을 실제로 자신의 학습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행동들이 교수자에게 요구됩니다. 크게 이 책에서는 목표 설정, 동기부여, 사용 전략, 도움 구하기, 공동 조절이라는 5가지로 나눠서 교수자가 어떻게 학생의 자기조절 학습을 촉진하고 자기조절 학습의 적용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입니다. 교수자는 학생의 목표 설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목표를 가지고 행동해야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략이 효과적인지, 혹은 내가 지금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다면 어떤 전략을 활용해도 상관없고 어떤 변화도 만들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내가 이 학습 과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학생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목표 없이 학습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는 그것을 잘 도와줄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효과적인 목표를 어떻게 해야 세울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목표의 특징을 첫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면담 기술을 향상시켜야겠습니다 보다는 면담 중에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야겠다, 조금 더 많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다와 같은 더 구체적인 목표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적인 근접성입니다. 너무 먼 시간이 흐른 뒤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 예를 들면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 필요한 임상지식 전반을 쌓는다 보다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혹은 지금 실습을 돌고 있는 내분비 계통의 지식 격차, 지식의 갭을 채운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목표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목표가 갖춰야 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과정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봉합을 연습한다고 했을 때 봉합 결과물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봉합을 할 때 손의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매듭의 장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봉합 결과물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효과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봉합을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연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리얼한 실세계 상황에서 잘 하기 위함인데, 이것이 잘 연결이 되려면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단순히 좋은 결과물만 얻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상에서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써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게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자가 도와줘야 하는 두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자기조절 학습에 동기부여 혹은 모티베이션이 중요하다는 것 역시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기라는 것은 목표 지향적 활동이 시작되고 그것을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을 동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적극적인 프로세스가 바로 이 동기,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는지는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학습 행동을 할 것인지, 얼마나 오래 학습할 것인지, 얼마나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인지, 나중에 어떤 커리어를 선택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그 학생이 가진 모티베이션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생의 모티베이션을 잘 파악하고 학생이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감으로써 목표 지향적 활동을 시작하고 끊기지 않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서포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자의 동기를 서포트하는 방법으로 3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량감을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역량감이라고 한다면 내가 과제를 잘 할 것이다, 내가 이걸 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 와 같은 일종의 자기 효능감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기 효능감을 갖기 위해서는 작더라도 무언가를 잘 해낸, 성공해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이라도 학습자가 거기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그러려면 처음부터 어려운 과제를 주기보다는 조금 쉬운 과제부터 점진적으로 어려운 과제 쪽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며 과제를 제공하고, 그때 학생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면 학생은 이 교수님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과제가, 이 학습 활동이 왜 중요한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무런 가치 없는 활동,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여서 그 학생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그 학생의 개인적인 목표, 그 의사가 돼야 한다는 어떤 전문직업적인 혹은 전문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목표와도 어떻게 관련이 될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강조해주는 게 좋으며, 그 과정에서 이러한 개인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이 자기 행동을 혹은 자기 학습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의 성과라는 것이 통제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학생이 느끼게끔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성과가 변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지능이나 혹은 내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운이 아니라 학습의 성과는 노력하고 좋은 전략을 선택한 결과이다 라는 식으로 성과와 어떤 학생이 보여준 노력 및 전략을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교수자가 학생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